안녕하십니까. 마켓 뒷담화 박감명 씨 퇴근합시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러시아 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선거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혜주 찾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형 3명이서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네. 우리 명스타 다무스님, 명준 운영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 운영님입니다. 네, 우리 그 숫자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제 가치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박준영 님. 네, 박수영 운영역입니다. 네, 저 그리고 강재훈 운영입니다. 제가 소개하기 더 깔끔하죠? 어떠세요? 지난주보다는 훨씬 깔끔하네요. 그런가요? 그 이번 주에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선다 이 부분인데 사실 투표하신 결과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뭐 얘기하지 할까요? 비밀 투표인데? 네.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나 박빙이어서 이번 선거는 잠을 못 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4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텐데 주제가 첫 번째 새로운 신정권 수혜주는 뭐뭐뭐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땡땡땡땡 할 건데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보수 정권의 수혜주는 뭐뭐뭐다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 이후에 첫 금리 인상 이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연준회의 이후 시장은 뭐뭐뭐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또 봄이 왔죠. 봄이 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올봄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섹터는 뭐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3개월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뭐다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땡부터 해보도록 하죠. 보수 정권의 수혜주는 뭐뭐뭐다. 명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신정부 수혜주 사실 지금 윤석열 신정부가 되었든 아니면 이재명 신정부가 되었든 누가 신정부가 지금 됐어도 저는 이번 신정부의 수혜주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는데 좀 특색 있는 의견일 것도 같은데 신정부 수혜주, 신정부 정책 드라이브 관련 섹터들을 보면은 그동안 계속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2개의 공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직전 정부, 보수에서 보수로 넘어가든 진보에서 진보로 넘어가든 직전 정부에서 드라이브 건 걸 다음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적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어떻든 국가적인 이제 전체 생산 부분에 큰 어떤 증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야 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직전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낸다 하는 부분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2000년대 쭉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는 이제 정보통신이었죠. IT와 통신, 인터넷. 예, 이걸로 우리나라 이제 IMF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네. 그거였고 노무현 대통령 신정부 나왔을 때는 어떤 섹터에 대한 드라이브를 안 걸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정권 초기에 황우석 줄기세포 열풍 그걸로 1년 반 동안 이제 맨날 떠들썩하니까 제약바이오가 확 뜨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신정부는 그린 에너지였죠. 그린 에너지. 막 나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그린 에너지하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미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신정부는 초기 시점 딱 2가지였죠. 하나는 벤처 육성, 또 하나는 그 통일 대박. 그죠? 2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 있어가지고는 가장 우리가 최근에도 기억나는 게 이제 수소산업 그리고 신재생 중에서도 또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들. 그러면 직전 정부에서 밀었던 것들은 만약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주로 드라이브를 안 가요. 왜냐하면 어떻든 내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았는데 직전 정부를 그냥 승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느낌이 있고 색이 안 나오니까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 현재 시점에 있어갖고 어떤 이 정책적인 섹터 드라이브를 걸 만한 가장 요긴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바이오 제약으로 보는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 30개 딴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뭐 올림픽 하면 육상, 수영이 메달 받치잖아요. 근데 육상은 막 엄청 많이 딴다. 근데 수영은 거의 못 딴다. 이러면은 30개에서 이제 뭐 40개, 50개로 금메달 수를 늘리겠다 하면은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수영을 해야겠죠, 수영을. 수영을 적극적으로 키워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들 보면은 뭐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그 섹터들이 뭐 IT 필드에서 각종 뭐 산업재까지 인류가 아닌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기술 수준 인류고 거기에 뭐 그때그때 이제 경기 수준에 따라 등락이 나타나는 정도지 다 뭐 인류 내지는 초인류죠. 그러나 딱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이 뭐랄까요, 그 캐파 자체가 워낙 큰데 진짜 육상 수영급으로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냥 뭐 기초적인 걸음마 하고 있는 단계가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밀러가 그래도 좀 선전한다고 해도 그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혀 인류다, 초인류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데가 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드라이브 걸기 제일 좋은 섹터, 제약 바이오죠. 예를 들어 뭐 이제 IT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인류인데다가 또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이제 R&D하고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아직 그런 매출에 있어서 충분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쪽은 바이오다. 이런 개념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아마 뭐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도 이 드라이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주들 최근 한 1년 반 놓고 보면은 주가도 또 많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 뭐 차트도 찬찬하게 좀 자리가 잘 잡혀 있고 나름 어떤 모멘텀과 또 주가의 상승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전혀 엉뚱하게 올해 신정부 또 1년차 초기 시점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나 지금 윤석열 당선자나 얘기했던 부분이 제약바이오 육성이라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전혀 중심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죠. 중심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있는지도 뭐 있다 모를 정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앞전에 그 전에 정권들 볼 때 그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이 이제 보수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었냐면 이게 그 항상 이 보수 정권일 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밀었는데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사실 뭐 자전거 관련주라든지 뭐 건설 뭐 이쪽으로 쭉 움직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움직였던 건 차화정 시장. 네.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타트업 그쪽하고 이제 내수부양 쪽으로 갔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는 결과적으로 움직였던 게 화장품과 음식료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움직여요. 중국 효과예요. 네, 중국 효과를 예, 기대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추진은 안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제 과거 이력을 놓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걸 해가지고 시간이 걸린 거보다는 당장 어떤 걸 해가지고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거. 원래 이거를 자주 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명중 형이 얘기하셨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연구개발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뭐 신약 이런 쪽은 거의 뭐. 근데 그게 너무 오랜 수준이-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라. 그러나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8, 90년대도 IT든 뭐 조선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초인류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중진국이 그죠. 목표였고 저거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또 이런 뛰어난 뭐 지력과 특히 모방 잘하고 모방 속에서 창조 잘하고 이런 부분들로 그 전혀 불모지와 다름없던 그 섹터들을 세계 초인류로 다 만들어냈는데 유독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인데 과연 앞으로도 못 만들까? 지금은 또 과거의 제약 바이오랑은 상당히 다르죠. 과거 제약 바이오는 그야말로 한 100년, 200년 동안의 순수 기초 과학. 그건 뭐 당연히 저 전쟁 치른 나라들, 일본, 독일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진 게 이제 AI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게 융합이 되는 이제 바이오 신약의 세상이기 때문에 한국이 또 상당히 강점이 있고 또 2020년대에는 세계의 가장 또 중심되는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도 초강국으로 확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박사님들이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 박준 의원님은
어떻게 관점은? 글쎄요, 저도 바이오 제약주 우리 명준호 운영력다운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아, 못한 그죠. 쪽에 어떤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작년도에 어려웠으니까 그런 또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하더라면 바이오 제약주도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정책적인 수혜주 쪽은 그래도 일단은 대선 후보들의 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딱 가시야 돼야 되는 건데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앞전에 제가 잠깐 아까 명준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제가 덧붙였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원래 그 각 정부가 새롭게 들어올 때 이쪽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초기에는 그 정책주가 나오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명준형이 얘기하셨던 제약바이오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잠깐 했던 부분이 초기에 밀었던 거하고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오테크를 육성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정말 잘 갔던 거는 조선철강 같은 중국 소비재였고 예. 그 유명한 같은 거에서는 인프라 투자한다 했었는데 차화정이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수 유통하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겠다 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내수 중국 소비재가 가버렸고 그래서 결과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약간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 내리기 때문에 그죠. 현재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가장 핫하게 반영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눈에 확 띄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선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두 개 딱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딱 눈에 띄는 원전 탈론, 원전 확대 정책, 네. 원전 그래서- 강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그렇죠. 해주시고. 리모델링이다. 아 리모델링 딱 압축을 해서 아. 다들 이제 건설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우리 그 강제 운용력이 아마 부동산 쪽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시장 정책에 가장 눈에 띈 것 자체는 250만 가구 주택 신규 확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250만 가구 중에서 200만 가구가 민간 주택 주도더라고요. 네, 보니까. 민간 주도. 그동안 이제 공공보다 민간 주택 쪽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겠죠.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부분 자체가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쪽이 부동산 시장이니까 예. 그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것들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 딱 뭐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 좀 됐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많이 규제가 많이 강화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 자체가 많이 유축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저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0년 이상 되는 노후화된 주택이 거의 한 4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땅이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게 땅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보다는 노후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관련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도 보니까 결국 대비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한샘 같은 경우 보게 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주가가 가장 많이 떴거든요. 그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신규 주택이 아마 52만 가구 정도 제가 건축이 됐을 거예요. 그때 최고치였거든요. 그때 물론 저건축 시장 자체도 많이 활성화 좀 됐으니까 한샘 주가가 당시 2, 3만 원대에서 14년도 보게 되게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2, 3만 원대 주가 자체가 30만 원까지 떴거든요. 물론 10배 떴거든요. 그래서 가장 다른 건설주도 다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딱 찍는다면 건자재와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한샘을 중심으로 오늘 많이 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네. KCC 글라스라든가 그다음에 LG 하우시스라든가 또 관련된 종목들 건자재 관련 종목들 넓게 보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많죠. 뭐 철근 관련 종목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페인트까지 그렇죠. 페인트까지. 딱 리모델링 쪽으로 딱 한정해서 본다 한다면 한샘을 중심으로 LG 하우시스라든가 뭐 이건 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그런 어떤 시멘트도 시멘트는 전체적인 건설 쪽과 관련된 쪽이니까 그쪽이 개인적으로 가장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또 수급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 14년엔 그 리모델링 이슈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슈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거는 그냥 두고 뼈대는 그렇죠. 남긴 채 네.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개념. 네. 그게 상당히 예,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헐어버리고 그냥 57층 막 진짜 이거니까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보니까 층수 제한도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가 이미 발표를 뭐 했고요. 거의 뭐 35층까지인가 뭐 지을 수 있다는 층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35층이 현재 제한인 거를 네, 풀었다는 거예요. 푸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시장 하게 되면 수도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한된 땅을 효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부분 자체가 정말로 많이 활성화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원전이라든지 네.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관련 쪽은 저는 세주 쪽인데 앞서 얘기했던 저는 그렇게 강제형 운영력에 앞서 얘기했던 동감하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오는 쪽이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바로 맞습니다.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원전은 10년, 20년 이후의 실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계하고 계획 잡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전 강국 진행된다 한다 하더라도 당장 보니까 신한울 3, 4억인가요? 네. 거기는 재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서는 거의 10년, 거의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장 리모델링 시장 자체 활성화된다 한다면 1년 이내에 기업들 실적이 바로 꽂히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원전 관련 쪽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업들 실적에. 그러니까 우선은 따라주기 지금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잘 하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러시아 문제로 해서 그 부가 또 받았고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산업인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이 수혜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그렇죠.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고 기관도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특히나 이쪽 모멘텀은 강하다 되니까 언제 정도까지는 더 강세에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요건 제가 답 드려도 될까요? 요건 직전에 뭐 전전주나 항상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 제가 관련해서 항상 단적으로 좋다 얘기했으니까. 예, 윤석열 후보 두산중공 종목도 딱 예, 이재명 후보 뭐 OCI 이렇게 딱 이게 차별되는 저건데 그 효과는 10일 정도 간다고 했죠. 그때 10일 정도? 예, 지금 생각도 한 10일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까지는 간다는 얘기네요? 예, 한 10일 정도는 하여간 뭔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정부 그 효과에 대해서. 예, 근데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팔고 싶은 욕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열흘 내지는 지금 그 전부터도 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주식은 그렇게 또 진행될 거고. 그렇죠.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우리 강재훈 운영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갖고 없거든요.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가는 장세라 한다면 매수세가 분산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뚜렷한 수급의 주체도 없고 주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로가 움직이는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인데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본다 한다면 FMC까지는 시장의 방향이 설정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다 아무래도 한다면 경계감이 원전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리모델링 얘기하셨던 이쪽은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고 보신 거죠? 네, 리모델링 쪽은 앞서 이제 실적이 좀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거 원래 이제 실적이 받쳐주던 그렇죠. 쪽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시장 자체가 정말로 많이 활성화 좀 됐거든요. 그때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요. 정말 많이 지었거든요. 그죠. 결국 이제 2015년도에 미분양까지 발생이 좀 되면서 그때 빚내서 문제였죠. 집사락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좀.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 걱정되는 것 자체는 250만 가구 정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냥 당장에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게 되면 건설주한테는 또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근데- 건설사들도 네. 딱 진짜 수도권 이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돼 있고 지방 위주로서 많이 지었잖아요. 항상 미분양은 지방 먼저 발생이 좀 되는데 그렇죠. 현재 주택시장 자체 위축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 건설회사들의 직격탄 주가가 오히려 빠진 것 자체는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이 되게 되면 시장 주가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안 좋게 흐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리도 인상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회사들이 작년도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계획해놨다가 하반기 때 거의 다 딜레이했어요. 딜레이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분양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안 받으니까 안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해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신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더 짓는다 한다면 그 가격 자체가 유지 좀 되면서 미분양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한다면 주택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보다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무조건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은 네.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네. 땡땡땡. 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지금 진도가 안 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보수 정권의 수혜주를 부동산과 오래된 기업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관점은 이제 박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원체 이것 좀 많죠. 종합건설부터 해가지고 방금 얘기하셨던 뭐 그 리모델링 관련된 쪽, 뭐 여러 가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특이하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관점입니다. 예, 보수 정권일 때는 예.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고 하지 않고 예. 기존에 있던 회사들을 어떤 모멘텀을 줘가지고 성과를 자꾸 내는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가 차화정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차화정이 완전히 밑에 깔려져 있었는데 이쪽이 한번 엄청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내수 관련해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은 사실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단순 가치주였거든요. 근데 이런 쪽 한번 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회사들 중에서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뭔가 줄 테니까 니네 이런 거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롭게 뭘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키를 한번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주제가 너무 길게 가가지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주제가 이제 바로 다음 주 연준회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박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마 저는 계속 2월 달부터 3월 중순 FMC가 시장의 변곡점이라 보고 있는 쪽에서,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상승 전환의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라 제가 하락이냐 상승이냐 쪽인데 저는 상승 그쵸? 쪽에 좀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일단은 근거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 거의 작년 어떻게 보면 6월달, 7월달에 고점 찍고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것 자체가 통화 정책이었잖아요. 작년 7월달부터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개월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던 건데, 결국 이제 이번 3월 15, 16일 날 FOMC 때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금리 어떻게 되든 간에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악재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가장 부분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그때도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요. 이번 주 선물로 지금 만기도 좀 지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시장 자체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1월 달엔 1월 효과, 2월 달엔 쉬고, 또 3월 달부터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3월 중순부터는. 이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월 중순 때 우리나라 중국 경기에 민감을 하니까 중국의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경기 비약해 나온 부분도 모멘텀도 전개가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작년도 이제 기업 실적 자체가 3월 중순 전후해 가지고 이제 거의 3월 중순에서부터 3월 20일 정도에서는 기업들 다 주청도 하지 않습니까? 주청도 하고요. 주청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배당금도 결정이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배당금이 좀 들어오니까 자금도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종목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 자체가 결산 실적 발표되고 추청하게 되게 되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 제출하게 되면 퇴출된 기업들 다 옥색이 다 가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실한 기업도 또 퇴출해서 벗어나면서 안도하는 이른바 동전주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3월 달 시장 자체는 경험적으로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3, 4월 달 시장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좀 쉬었고 여러 가지 주력 어떤 악재들도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FOMC 이후에는 뚜렷한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저점을 상향을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약간의 어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어갈까요? 네. 저는 3월 FOMC 이후 시장은 안도랠리 시작이다.
그러니까 거의 관점이 비슷합니다. 같은 관점이. 네, 거의 관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전에 2014년도였거든요. 2014년도부터 테이퍼링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조정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월달 금리 인상을 앞전에 이제 0.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미 시장 한번 반영을 했었으니까. 근데 약간 그 부분이 0.25%보다는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준회의는 올해 모든 연준회의는 금리 인상 0.25%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이번 금리 연준회의 금리 인상 0.25%, 그다음은 0.25% 이게 매달 할 때마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변수라는 부분이 없을 거고 오히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뭔가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안 좋다 싶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상 안 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시장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워낙에 오래 왔던 이슈라서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명중 의원님은 어떻게? 네, 저는 3월 FOMC 시장은 도루 러시아다. 도로 러시아. 도로 러시아. 도로시. 예. 이 도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는 이제 뭐 그래도 FOMC에 대한 관심들도 있고 그게 또 뭐 이렇게 등락 또 영향 주는 그런 양상들도 있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바로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관심이 이거 이슈를 이렇게 좀 등락을 가져가는 중심이 여전히 좀 러시아 아닐까. 아직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관심도에 있어서 FOMC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이런 부분보다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게 조금은 더 관심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중반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도로 그냥 또 다시 러시아 이슈 그거 갖고선 또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그럴 걸로 보이고 그러고 이제 한 3월 마지막 주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러시아도 그럼 거의 한 달 반 되는 거잖아요 이슈가. 그죠. 그럼 이제 지겨워지죠. 그럼 지겨워지면 그죠 지루하다고 굉장히. 그럼 4월 달부터는 러시아는 일단 점점 이제 등락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를 하고 4월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바로 이제 한 3월 마지막 주 4월 보통 4월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보다 한 보름 전부터는 이제 실적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근데 또 실적 시즌이 막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인플레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줄줄줄 뭐 빠진다 그런 것보다 계속 시장의 성격 자체는 계속 갑자기 급등 나왔다. 또 급발락 났다. 이게 계속 그래도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지는데 그런 양상들 속에서 이슈의 중심, 사람들의 관심, 뉴스에 이렇게 키워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FOMC 끝나고 바로 이제 또 러시아 이슈 월말까지 좀 거기에 주로 나오다가 그 월말 다음 달 초 거기는 우리 실적에 대한 관심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러시아가 사실 그 전쟁 이 부분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약간 뭐 자존심 싸움 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전에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주 정도 됐으니까 한 달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쓸 때 연준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불확실성은 사실 러시아 문제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전쟁 관련 부분 자체는 전쟁으로 확대돼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정말 시장에서 얘가 핵 가지고 장난친다든가 3차 대전 쪽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야 정말로 주가적으로 떨어지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석유라든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수출 금지를 함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가의 급등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시장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디폴트까지 거의 선언된 상태니까 러시아가 디폴트 된다고 해가지고 영향 없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주라든가 주요 산업들 세계 경제 자체도 마찬가지고 원자재가 급등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앞서겠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관련 부분 자체는 크게 확대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국채 발행한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국채 발행 규모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대비하면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진짜 자원부국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뭐
최근 들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계속해서 얘기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가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다음 주 정말 연준회 끝나고 나서 러시아 문제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근데 이슈는 그냥 어떻든 또 이슈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맨날 러시아 뉴스 거의 한 달 들으니까 러시아 때문에 장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 때문에 빠진 건 없습니다. 1월달, 2월달 초에 계속 빠져 있었던 시장 거거든요. 요인으로 빠졌고 그러고 그죠. 그 이후에 러시아 이슈 터지고 막 급락도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급등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냥 결국 평균 제자리. 상태, 제자리 상태. 제자리. 만약에 러시아 이슈가 안 터졌어도 사실 시장이 원래 이러고 있지 않을까 등락 구간으로 뭐 그렇게 보여갖고 이슈는 또 이슈입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버렸으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어요. 엄청 호재였을 거예요. 호재로 작용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 아니고 그냥 바로 갔을 텐데 질질 끌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 3월달 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어차피 연준은 어떻게 본다면 현재 물가를 봐서는 금리를 더 인상폭을 높여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때문에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예. 네. 그럼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문구가 올봄 가장 경계해야 할 섹터는 누가 먼저? 예, 이건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올봄 가장 경계할 섹터는 이전수다. 이전수. 이 뭐죠, 이전수? 이천수가 아니고 이전수. 뭐 줄임말 같으신데? 뭘 줄이셨죠? 사실 뭐 지난주에도 늘 얘기 드렸던 그거죠. 2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이쪽은 올 연중 지금도 원래 고점 대비로 지금 벌써 한 30-40% 이상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죠. 연중에도 앞으로 빠질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즘 밸류적으로 또 상당히 거품이 크게 났었고 중기 차트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 거기서 또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잠복한 후에 2-3년 후에 가서 다시 오르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가 지금 무너져서 계속 이게 후퇴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뭐 삼성 SDI 놓고도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한 50만 원대 중반 그랬는데 운용력이 항상 뭐 요즘 드리는 얘기들은 그 삼성 SDI 연중 한 늦여름 이 정도 전까지 30만 원이 붕괴된다.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는 찍어야 바닥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 드리듯이 이게 사실 앞으로도 빠질 폭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산업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여간 뭐 지금 낙폭이 이번 주에도 또 크게 나왔는데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거기서 비중을 줄여갖고 비중 줄여서 결국 사야 될 거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뭐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약 바이오나 제약에 이제 또 찬찬하게 밑에 있는 좋은 종목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2차 전지 밸류나 예. 제약바이오 밸류나 예. 다시 도끼기 아닌가요?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선조정 받으면서 바닥을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먼저 조정을 많이 요즘은 받았던 쪽이다. 선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쳐야 주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신풍제약 이런 거 10분의 1토막 나고 거기서 여전히 밸류는 비싸요. 그렇지만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치니까 별 대단치 않은 호재 갖고도 재료 갖고도 막 주가가 벙벙 뜨고 신풍뿐만 아니고 바이오들이 지금 주로 종목들이 그런 양상 보이는 거는 바닥을 치면 올라가고 또 주가가 고점을 치면 또 바닥까지는 계속 빠지고 하는 과정인데 그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 이런 것들은 아직 연중에 바닥을 쳐야 될 가격이 아직 중간 이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적극적인 매도 의견 계속 드린 거고 바이오뿐만 아니고 사실 또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또 섹터들, 뭐 건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원전은 또 때가 이게 또 단기적인 저게 많으니까 또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또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을 또 계속 눌림목마다 또 우리가 매수해 나가는 자세. 그게 거꾸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계속 싸들고선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수소산업 이런 것들 언젠가 되겠자고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거기서 올해 그 명암은 완전히 갈려버린다. 그렇게 좀 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바로 할까요? 저도 뭐라 했냐면 올봄 가장 경계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 사실 이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비싸다는 거는 동일했고 지금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니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를 중심한 쪽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서 버린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생 그 전기차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LFP 중심으로 바꿔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 이만큼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하락이 밸류가 비쌌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체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트리거돼서 더 빠진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40만 원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딱 어저께로 코스피 200 편입했고,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매도 대규모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현재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가 이제 하락이 나타난 것이 사실 기대했던 다른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기대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만큼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평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깨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쪽이 한동안은 올해 봄이라고 했었는데 봄에는 가장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LG에너지 들고. 솔루션은 지난달 우리 마켓 담화 때 그죠. 3인이 의견이 일치했던 다 거냐. 똑같았었죠. 예, 올 8월 달쯤 가면은 과연 주가가 어느 수준일까 했더니 3명 다 반토막 이하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비싸게 올랐던 케이스도 있고. 예상보다 빨리 왔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락인 물량 이제 그 보호해서 물량이 또 해제가 될 때 그때가 또 한번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박정현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앞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니켈 가격이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와 관련된 회사들이 현재 입장 가장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안 가면 개인적으로 또 갈 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성장률 거슬 것 같기 때문에 그죠. 또 그런 부분 자체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품 피해를 합의할 쪽 자체는 중국 소비주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걸 잡은 이유 자체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각에서 정책에서 좀 뽑아봤어요. 일단 해서. 예. 약간 예. 반중. 예. 그래서 시각 자체가 크게 뭐 악재로 부각될 수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게 아니지만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자체가 친미, 반중, 친일 쪽이잖아요. 친일은 아니지 모르겠지만 친일 쪽은 아니죠. 여기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와 반중 정서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을 하면서 중국에서 외교부 쪽에서 당선과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좀 시각 자체가 당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바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세계 정상국 중에서 가장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마 바이든이 먼저 얻고, 중국에서는 외교부에서만 그냥 메시지 전달이 나왔어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 경제국이니까 대국이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약간 어느 정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딱 약간은 이제 처음부터 공약 자체를 이제 친미, 반중 이렇게 얘기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이거 보면 이것도 재밌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여튼 저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할 때 시진핑이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 보는지 몰랐는데 가장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보다도. 근데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그냥 메시지 형태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런 또 수준의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사드라든 그런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한다면 과거처럼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중국 소비 성장률을 중심 화장품 관련 종목들과 관련된 또 중국이 또 그런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주가 자체도 아무리 퍼시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오픈 관련 이슈가 전개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피해야 되는 섹터 자체가 저는 여전히 화장품과 관련된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LG생활건강이라든가 가능했던 일부 종목 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다시 또 그쪽에 성장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화장품하고 면세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얘들이 요즘은 리오프닝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가 5월달 취임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이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취임하기 전에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사드 배치나 그런 나오지는 않겠죠. 안 하더라도 1년 이후라든가 그런 것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노선 자체가 아주 뚜렷하니까
뚜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4월달, 5월달 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식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시각. 오늘 그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강했죠. 예, 강했는데 유독 화장품만 마이너스잖아요. 못 났죠. 그런 요인에서. 네, 그런 것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향후 3개월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부터 할까요? 네. 외국인과 부동심이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대선 결과 나와서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고 사실 뭐 앞전부터는 이제 선도주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신재생을 비롯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뭐 러시아 문제 이런 쪽에 움직였다는데, 그러니까 이들 갖고 시장이 버티고 있고 현재는 이들의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나마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좋은 흐름인데 우리가 3개월 뒤 크게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꼭 외국인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고 아까 이제 연준회의라든지 러시아 관련된 문제는 것도 다 복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좀 재밌게 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1240원 전후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1240원 전후를 찍었던 적이 2016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2020년 코로나. 그 전에가 바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왔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환율이 정점 찍고 내려오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케이스였고 2020년 코로나 때는 아예 들어오질 않았었죠. 그때는 너무나 뭐 가파르게 움직였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아직은 기관에서가 뭐 적극적인 수급이라든지 연계금에서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약간 이거는 아까 연준회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박주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상승 전환의 변고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안돌레리부터 시작한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거죠. 시장이 지금 막 위아래로 변동을 막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굳건히 믿고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준호님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중요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여부라고 봐요. 결국은 앞서 이제 우리 강재영 운영력 얘기했던 것 자체, 외국인 수급도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래야지 환율이 떨어질 거고, 그래야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다른 변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240원까지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 수출 금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99.3까지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전 공격. 그렇죠. 원전 공격되면서 방산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유로가 확 무너져가지고 그거 하나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부분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에요. 이것 자체도 저도 이제 앞서 이제 이번 3월 15일 날 연준에서 0.25% 정도, 25pp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할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0.25% 금리를 인상을 하지만은 5월 달에는 우리 앞서 경제운용력은 앞으로 0.25%만 계속 인상할 거라 했지만은 0.5% 정도 인상할 거다. 그런 전망이 그 있거든요. 다음에. 5월 달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7.9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다음 달에는 물가 지표가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완화적으로 0.25%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신상폭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니켈이라든가 뭐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지 향후에 물가 지표가 완만하게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올해 예상했던 7차례 내지는 8차례 금리 인상 속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원자재가가 급등한 국면 쪽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 여부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쪽에 그래야지 환율도 안정을 찾고 그래야지 환율이 떨어져야지 애국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안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진행되는 한 지수는 제가 3월 중순부터 상승 전환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완만하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원자재 가격 자체가 뚜렷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러시아와 현재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이라든가 진행되면서 마무리된다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에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 제재하고 있는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금지를 바로 해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까지 해지가 돼야지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전에 유가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80불에서 115불에서 4년 동안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셰일가스 막 뽑아내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때 유가가 무너졌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80에서 115불 사이 여기 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유가도 상품인데 이 정도 가격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올라온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원자재가 또 한번 띄워놓으면 고공행진을 네. 상당 기간 한 당원 예, 하고 이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CPI가 7.9% 나왔잖아요. 어저께 발표한 게. 근데 이게 사실 기저 효과도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유가가 그때는 막 엄청 내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작년 4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게 그동안 계속해서 2.0% 미만에서 움직이다가 작년 4월 달 거를 발표한 것이 이제 5월 달 발표를 하는데 그때 4.9%로 갑자기 확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저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7.9%부터 조금씩 내려가다가 보는데 그래서 그게 내려온다가 되고 지금 유가가 지금 현재 뭐 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는 13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6불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130불, 115, 110불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꺾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올해 지금 뭐 7.9지만 내년도에 그 연준에 예상하고 있는 물가 지표 자체는 3%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높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해서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명준 의원님. 네. 아, 주시장 가장 중요한 거요? 지난주 4번 질문도 이건데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건 뒤통수다, 뒤통수. 이거 요즘 투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 뒤통수 생각 안 하고 매매하면 사실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뒤통수라는 게 당장 어제 오늘도 그렇잖아요. 어제 오늘 제일 급등주들 보면 두 가지 지금 원전 오늘 점심때 갑자기 확 올려쳤고 그리고 저 리오프닝 어제 좀 반등 주다가 저거 있는데 직전 흐름이 어제만 해도 어제 아침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됐다고 해갖고 원전 퍽 떴다가 내려왔죠. 9억까지 그냥 쭉 밀었죠. 종가까지. 이거 뒤통수 아니야, 뒤통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장대음봉을 보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제 원전 끝났구나. 이거 재료 노출 이제 끝이구나 하니까 오늘 멀뚱히 이제 오전에 물량 받다가 한순간에 그냥 한 2, 30분 사이에 그냥 다 올려쳐 버리잖아. 이게 뒤통수죠. 그리고 저기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도 바로 전전일 그저께 다 그 밴드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급락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제 붕 떠갖고 왔다 갔다 그걸 깨고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아, 이거 도로 이제 빠지는구나. 투매했겠죠. 그러고는 바로 어제 자박 끌어올리고 오늘 푹 올려쳐갖고 오히려 밴드 고점 뚫고 이런 완전 지금 다 뒤통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급락은 진짜 착하게 나옵니다. 급락할 자리 만들면 착하게 급락이 나오는데 상승은 만약 이만큼 올라갈 종목이다 해도 그걸 착하게 올려주는 게 아니고 푹 올려치면은 또 야 이게 아니구나 시세 끝났구나 하고선 포기하고 절망하게 했다가 올리고 이런 양상의 뒤통수 이걸 머릿속에 유념하지 않으면 잘 갖고 있어도 털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걸 또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항상 유념을 해야 되고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지수도 뭐 보면 뭐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똑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다다음 주도.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저점 깨지고 강한 급락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겠구나 하는 공포가 막 엄습되는 순간은 바로 그 시점 대비 이제 2, 3일 동안 지수 한 80포인트, 120포인트 그냥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등 나왔고 또 야 이제는 시장 안정됐구나. 이제는 시장이 이제 좀 가고 올라가겠구나 하는 어떤 좋은 기분이 확 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필두로 2, 3일 동안 또 100포인트, 150포인트 급락 나오고 계속 그거 연속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기분이 좋다. 아, 또 뒤통수 칠 시점이 가까웠나? 또 어떤 걸 이제 저 종목은 진짜 안 사길 잘했다. 저거 하구나. 그 순간이 매수의 타이밍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걸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지. 이거 염두 안 하면은 뭐 최소 뭐 단기 매매에 있어 갖고는 뭐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계속 뒤통수. 그러니까 우리 명준호 운용력에 투자한 길목 지키 해야 되는 거고. 정통 길목 그렇지. 지키기도 그리고 길목을 제가- 지켜놨어도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도 계속 그 뒤통수를 항상 유념을 두고 가야지. 그리고 그걸 안 두면은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코스피 가치주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그렇죠. 때 따라 사는 매매는 잘해야 수매하고 된다. 공포스러울 때 오히려 사고. 그게 맞는 거죠. 예. 기분 좋으면 비중 좀 줄여볼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에 올라가는 주식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어제 빠졌던 주식이 오늘 다 떴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빠졌던 주식들을 오늘 보면 근데 뭐 OCI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만 2천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10만 1,000원, 2,000원. 근데 오늘 11만 4천 올라왔잖아요. 11만 3천인가요? 예, 그다음에 유니드 같은 경우도 제가 한신금 같은 주식이 9만 2천 원 주식이 오늘 10만 3천 원 올라오고 장중에 그렇게 빠졌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그 OCI라든지 예. 이런 신재생 관련된 쪽은 상승을 저점 대비해서 25% 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6, 7% 빠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흐름 아닌가요, 원래가? OCI는 그래도 제법 FM이에요. 지금 뭐 보면 그렇게 뒤통수가 막 심하지 않은데. 그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선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다 눌림 자리니까. 근데 이제 또 변동이 센 애들은 또 세고 사실 저도 아까 그 명준 형이 얘기했던 그 원전 관련주 어저께 제가 보면서 그랬거든요. 건설이라는 쪽은 당연히 이제 강세를 띄는 게 이해가 됐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높게 떠가 쭉 내려오길래 이쪽은 노출된 쪽. 나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그동안 박빙이라서 노출되지 않았던 쪽이니까 새롭게 수혜 이렇게 저도 해석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사실 원전주들 또 급등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뒤통수가 일단 매매 단기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 3개월이니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제 생각에는 시장 지수랑 섹터 종목을 완전히 차별화해서 생각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게 가고 있죠. 예, 시장 지수는 중심값이 아마 앞으로도 더 좀 낮아질 거예요. 높아지기보다. 왜냐? 시장 지수를 가장 근간에 있는 제일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군단들 걔네들은 더 빠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 삼성 SDI 이거는 또 그 와중에 반등도 나왔다 막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 여름까지도 한 30만 원 깨진 데로 보면 앞으로도 폭이 많은 거예요. 시가총액 매우 높게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운용료 생각에는 지금 오늘 딱 7만 원인가 그런데 한 5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좀 빠질 걸로 보여요. 네. 5만 6천 원 빠지면 그러니까 얼마 빠져요? 여기들은 시총이 제일 크고 비중이 높은 것들은 빠진다고 돼 있고 반면에 그 외에 또 오히려 지금 이미 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거 건설도 사실 지금 센 이유가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나가는 거 그렇거든요. 뭐 건설 뭐 또 각종 인프라 관련 기업들 등등 해갖고 지금 뭐 바이오 뭐 등등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주가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도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여름까지 뭐 더블을 간다 50%를 오른다 해도 지수 영향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중심값이 오히려 등락 과정 속에서도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도 완전히 그건 그 섹터가 아닌 여타 섹터에 있어 갖고는 장세가 왜 이렇게 장이 좋지? 왜 이렇게 지금 탄력이 좋지? 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뭐 이번 달 지금뿐만 아니고 다음 달 다다음 달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수는 지수 너 마음대로 그냥 뭐 저거 해라. 나는 이쪽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 갈 종목들 중심값 올라갈 종목들 그거 갖고 계속 눌림목 매매하겠다. 이러고 가면은 오히려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대세 상승 지금 2020년 21년 초까지 대상승장도 딱 그 시점별로 가는 섹터만 딱딱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2주간 보게 되면 우리가 등락 비율을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거든요. 월등히 많고 상승의 탄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뭐, 시장보다는 업종 종목군들이 원체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그 차별화 내에서도 실적이 그죠. 좋은 종목들은 가요. 종목들 가요, 또 대표적으로 갑니다.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 일진파워거든요. 중성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다른 거 빠질 때도 안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상한가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뭐든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모멘텀이 실적이 좋을 때더 그렇죠. 좋다 이런 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역시 운영 셋의 관점은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또 달라야지 시장이 재밌는 거라. 자,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마켓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